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주역을 중국 고유의 고대 철학이자 동양 사상의 정수라 믿어왔습니다. 하늘의 뜻을 읽고 인간의 운명을 꿰뚫는 책. 그런데 고정관념을 뒤엎는 발언이 등장합니다. 주역의 근원이 중국이 아니다. 이 한마디에 학계는 술렁였고 기존 연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 그 조용한 창가 자리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드워드 루이스 쇼넷이. 조용히 책을 넘기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던 그날, 그의 인생을 바꿀 한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형통하려면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짧고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말을 이제야 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주역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양 철학과 역사에 빠져 살던 한 청년이 동양 사상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쇼네시는 과감히 진로를 바꿨고 예일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학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데이비드 니비슨 교수님. 고대 문헌 해석의 권위자였던 이분은 단순히 글자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천년 전 고대인들의 삶과 생각,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분이셨습니다. 쇼네시는 그 아래서 공부하며 주역, 상서, 그리고 갑골문과 청동기 명문 같은 고대 문헌들을 새롭게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공부는 단순히 학문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두려움과 소망, 신을 향한 기도와 믿음을 직접 마주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친 뒤 그는 망설임 없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허난성 안양, 즉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어. 당시에는 아직 체계적인 보호도 잘 되어 있지 않던 유적지였지만 쇼네시에겐 마치 시간의 문이 열리는 신비한 곳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유적을 돌며 거북이 껍데기나 짐승뼈에 새겨진 고대 문자 갑골문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 바친 진심 어린 기도이자 삶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가면서 쇼네시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상나라는 단절된 내륙 문명이 아니라 다양한 외부 세력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적에서 발견된 다양한 제사 도구, 동물 숭배, 활과 화살의 흔적들, 천문 기록 등은 하나의 민족이 아닌 복합적인 문명 교류의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상나라 문명의 핵심은 접경 지역에 있으며 그것은 북방계나 동이족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물론 그는 동이족이라는 말을 자주 쓰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단일 민족 중심의 역사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명의 혼합성과 다양성을 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현장을 마친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 교수로 부임합니다. 미국에서는 갑골문이나 상나라에 대해 아는 사람도 관심 있는 사람도 드물었기에 이 분야는 그야말로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이 도전이자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그는 갑골문과 주역의 깊은 세계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단순히 고대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철학과 신앙, 하늘과 인간을 잇는 믿음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미국 학계의 한 권의 책이 조용하지만 묵직한 울림을 주며 등장했습니다.
바로 쇼네시 교수가 쓴 주나라 서쪽 역사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고대 청동기를 분석한 연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동기에 새겨진 재래용 명문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후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집한 중국 경전의 근원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서주시대의 정치 구조와 제사 문화를 조심스럽게 재구성해냈습니다. 당시로선 매우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전까진 이런 연구가 대부분 중국 내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일부 정치적 해석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학자가, 그것도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정통한 서양인이 문명의 경계를 넘어선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이후에도 그는 혼돈 이전의 시대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주역은 철학서가 아니라 원래는 전복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고대 무덤에서 발굴된 죽간 같은 대나무 책과 목관을 중심으로 기존 경전과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역경은 재래와 천문과 운명의 전복도구로 쓰였고, 나중에 공자시대 이후 철학적으로 해석되며 의미가 변형되었다고 발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역의 참된 의미가 정치적으로 재해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아학회 패널 토론 중 쇼네시 교수는 중국이 고대의 문명 역사를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하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의 기록을 기원전 3000년까지 끌어올리려는 국수주의적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고대 문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시도죠. 하지만 이는 학문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충동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중국 문명은 한 민족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문명의 시작은 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경계란 민족과 문명의 가장자리를 뜻했습니다. 국경이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하지만 새로운 것이 가장 먼저 태어나는 그 접경지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여러 학자들에게 동이족 문명론의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출발점은 다름 아닌 눈 내리던 날 도서관 창가에서 만난 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형통하려면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 쇼네시 교수는 이미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도전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의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중국을 다시 쓰다라는 책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의 경전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고대 경전들은 한 시대, 한 민족이 쓴 것이 아닙니다.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수백 년에 걸쳐 편집되고 수정되며 발전해온 거예요. 철학책이 아니라 원래는 실용적인 전복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나라의 갑골문 속에서 팔괘와 유사한 선의 배열과 점괘, 해석 문장을 분석해 보여주었습니다. 고대 제사장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복 방식이 주역의 뿌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역전, 특히 문헌전은 한나라 유학자들에 의해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점이나 복을 점치는 도구였는데 철학책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역이 철학경전으로 격상된 것은 한무제 시기 오경의 일부로 채택될 때입니다. 주역 원문은 원래 대부분 간결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보다는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쓰이는 도구입니다. 그는 그 증거로 은어 유적을 제시했습니다. 보십시오. 거북 껍질과 소뼈에 전복을 위한 상형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과 양의 선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8궤 혹은 64개 체계의 원형이 상나라 때 이미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의 뜻을 묻는 전복. 거북이 껍질을 불에 지지고 그 금감 모양에서 운명을 읽던 사람들. 그 전통이 주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반발도 많았습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인이 뭘 안다고 우리 유교 사상을 해석하려 드는가? 하지만 쇼네시 교수는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넘습니다. 기록이 이끄는 방향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유물을 근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은어에서 출토된 갑골문 속에는 별자리나 일식, 계절 의례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헌만 보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청동기의 명문, 갑골문, 그리고 고대 무기와 건축, 유골 분석까지 꼼꼼히 연결지었습니다. 직접 중국 현장을 수십 차례 방문했고, 때로는 박물관의 비공개 자료까지 살펴보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청동기 명문들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갑일에 거북점을 쳤고 왕이 사냥에 나가 좋은 사냥감을 얻었다. 이는 전복을 실행하고 성공함으로써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청동기 명문에 나타나는 언어적 다양성, 재래 양식의 변화 등을 통해 단일한 한족 중심 문명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며 형성된 복합적 문명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 다중 기원설. 여기서 쇼네시 교수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중국 중심의 역사 해석에 대해 조심스레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 천천히 올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은 언제나 혼혈입니다. 정체성과 뿌리는 경계에서 생성되며 단일성보다는 융합이 그 본질입니다. 그는 출토 자료와 비문 분석을 통해 중국의 초기 문명이 다양한 집단과 교류 융합하며 형성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요히 그의 말을 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데이터를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야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제임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교수님 수업은요, 마치 고대의 문 앞에 서는 느낌이었어요. 단어 하나가 도시 하나를 의미했고 문장 하나가 천년을 이어줬죠. 또 다른 제자, 중국계 마리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한 문장의 탄생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요. 우리는 문헌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의 연구는 한국 학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동이족 기원론에 관심 있는 역사학자들과 함께 공동 세미나와 교류가 이어졌고 고조선, 부여, 사망 같은 한국 고대사의 독자성을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쇼네시 교수는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제자였던 단국대학교 심재훈 교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단국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등에서 강연을 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명의 뿌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 고대문명 연구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 주요 대학들 북경대, 청와대에서도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초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중국 안양에서는 은어 유적지에서 대규모 추가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쇼네시 교수는 자문단 자격으로 현장에 참여하였고
새로 발견된 갑골문 수천 점과 청동기 명문들을 일부 미국으로 가져가 정밀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 주간지에서 미국 교수가 국가문화유산을 불법 반출했다는 익명의 제보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기사는 곧 큰 이슈가 되었고 중국 전역에서 문화주권 문제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반출 절차를 모두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학자가 우리의 고대 문명을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려 한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고대 중국을 맡길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문명 혼합론, 비한족적 기원설을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혼혈 문명, 비한족 기원설은 동북공정이나 중국의 국가 정통성 문제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중국은 쇼네시 교수의 일부 논문을 중국 내 출판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게 됩니다.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에드워드는 너무 멀리 갔다는 말이 오갔고 학회에서 초청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외롭고 고립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고조선과 부여사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글을 읽고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제 뿌리를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네시 교수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에 작은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텍스트를 위해 연구한 게 아니었다. 나는 사람을 위해 연구해온 것이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비판을 차단한 채 오직 자신이 수년간 모아온 갑골문 사본과 청동기 명문들을 하나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연구실에서 마치 처음 시작하던 그날처럼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쇼네시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 인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책 제목은 주역의 기원을 밝히다. 주역에 대한 오랜 연구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새롭게 발굴된 주역의 고대 필사본을 바탕으로 중국 고대 사유의 변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역이 전복에서 유래하였으며 단순한 사상서가 아닌 종교적 의례적 맥락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책이 출간되자 학계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논란이 아닌 존경과 환호가 이어졌고 교수님은 다시 학문의 중심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요. 이 시기 미국의 공영방송은 교수님의 삶과 연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작진은 시카고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수업 장면과 인터뷰를 촬영했고 은어 유적, 산둥반도, 그리고 한국의 강화도까지 교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촬영 도중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문명의 기원을 이야기할 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정직한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시절 그는 다시 강단에 서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 중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께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나요? 교수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실에 가깝다고 느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루셨지만 여전히 시카고의 연구실, 책상 위엔 해독되지 않은 갑골문 사본들과 미완성 원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문명 연구엔 완결이 없습니다. 남겨진 문자들의 틈새마다 아직도 누군가의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대학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말없이 노란색 복사본 한 묶음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갑골문 해석 초안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왜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너희가 발표할 차례란다. 나는 여기까지 오는 길을 밝혔을 뿐이지. 그 다음은 너희 세대가 밝혀야 할 등불이란다.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그 말 속에서 깊은 책임과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신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질문하는 자세, 존엄한 태도, 그리고 사람과 문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후 교수님은 중국 안양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마지막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출입이 금지됐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수님을 정중히 맞이하며 갑골문 복원의 1인자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젊은 학자들 앞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어는 단순한 옛날의 수도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서로의 뿌리를 확인하고 연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나라의 전복 문장을 천천히 낭독하셨습니다. 갑인일 제조우사 유사패흥. 갑인일의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더니 좋은 징조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듯 또렷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말없이 귀를 기울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으로 한국도 다시 찾았습니다. 교수님은 고조선과 한반도 청동기 명문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의견을 나누셨고 상나라와 한민족 고대사 사이의 문화 교류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셨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그는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문명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자랑이 아니라 더 깊이 써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직접 번역한 주역의 한 구절을 한국어로 낭독하셨습니다. 위태로운 때의 길을 찾으려면 먼저 낮은 곳을 살피십시오. 그의 마지막 기고문은 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경계에서 태어난 빛.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문명의 중심이 아닌 경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야말로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는 자리였습니다. 나의 학문이 진실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는 언제나 사람의 질문과 조상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삶을 오늘로 이끌어오고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 사이를 잇는 따뜻한 다리였습니다. 지금도 그의 제자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그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갑골문을 해독하고 어떤 이는 주역을 새롭게 번역하며 모두가 그 한마디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문명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눈이 내리던 시카고의 도서관 창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명의 가장자리에서 아주 오래된 소리를 다시 꺼내 들려준 한 사람. 에드워드 쇼넷이 교수님은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전유물로 알고 있던 주역의 근원을 밝힌 한 사람을 통해 그동안 묻혀왔던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명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쇼넷이 교수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알고 왔던 그러나 잊혀졌던 무언가가 후대에 의해 깨어날 것이라는 말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